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은 김이듬 시인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책방 이듬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방 이듬의 책방지기 김이듬 시인은 2년 전 처음으로 책방을 열었대요. 저는 호수공원 맞은편 대로변에 자리한 책방 이듬을 지난 6월 이재준 시장과 함께하는 김경윤의 책 읽을 고향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방문했어요. 친근해 보이는 나무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과 여느 책방에서 볼 수 없던 천정의 고전적인 조명이 아담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2019년 3월에 고향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책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때 멘토들과 만나는 장소로 지역 서점을 이용했어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책방 이듬에서 멘토와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죠. 책방 이듬을 알기 바로 직전에 유한진 시인님께서 책방에서 열리는 43회 일파만파 낭독회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무척 아쉬웠어요. 그때 유한진 시인님이 오셔서 1945년 박인환 시인이 종로에 마리서사라는 책방을 열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하면서 김이듬 시인이 운영하는 1인 독립 책방이 문을 닫지 않고 오래오래 남는 책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저는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디선가 유한진 시인님이 쓰신 들꽃 언덕에서 라는 시를 본 적이 있었어요.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느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이 짧은 시 속에 그분의 가치관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시인님의 좋은 이미지 때문이었는지 그날의 낭독회를 못 간 것이 무척 아쉬웠어요. 유한진 시인님은 낭독회가 있는 날 먼 길을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서 본인의 절판 시집과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오셨다는데 후배 시인이 차린 문학 카페가 오래도록 존속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책방이 문을 연 지 2년째인데 벌써 일파만파 낭독회가 50여 회 진행되었다니 책방 이듬이 문학 카페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책방 이듬과 시인님의 이름이 같아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듬해, 이다음, 미래, 넥스트, 이모작을 하다 등등의 의미랍니다. 김이듬 시인은 원래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일산에 사는 친척 집에 왔다가 호수공원을 산책하게 되었대요. 호수공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 근처에 책방을 내게 되었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견 작가로 선정되어 2012년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에서 또 2015년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대학에서 각각 한 학기간 한국 문학을 강의했대요. 외국 대학 앞에 작은 서점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책방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 봐요. 호수공원이 마음에 들어 호수공원 대로변 건너편에 책방을 차려서 우리 고향 시민은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꽃피울 고향이 되어가네요. 작은 서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1인 독립 책방을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 용기를 내어 본답니다. 요즘은 바람에 넘어간 책방 속의 배너를 다시 세워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은 시간이 없어 책방에는 오시지 않지만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동네 책방 문화사랑방이 문을 닫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은 많은 손길들을 보면서 아직 세상의 어느 한 면은 따뜻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님은 큰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만큼이나 시원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글도 열심히 쓰셔서 벌써 시집이 7권이 나왔고, 장편 소설과 연구서적 한국 페미니즘 시 연구를 비롯해 산문집도 2권 썼어요. 산문집 모든 국적의 친구들은 프랑스에 갔을 때 시인님보다 2살 어린 한국 입양아를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대요. 저는 산문집 디어 슬로베니아를 보았는데, 슬로베니아에 머물 때 이야기와 사진이 곁들여져 있어 흥미로웠어요. 책은 고독한 사람에게 친구이자 연인이라는 말을 시인님이 했는데, 표현도 참 시인답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독한 사람 옆에 책이 있으면, 그것이 만약 여행책이면 비행기표를 굳이 사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책은 좋은 친구라고 했어요. 올해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심야 책방을 지원하는데 하반기에 책방 이름이 선정되었어요. 첫 행사로 김소진의 단편소설 자전거 도둑에 소개된 1948년에 만든 이탈리아 영화 자전거 도둑을 상영하면서 김소진의 소설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소설 모임에서 김소진의 작품을 여러 편 읽었어요. 젊은 나이에 일찍 요절했지만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쓴 것을 읽으면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김소진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의 작품은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책방 이듬해서 그의 작품과 연관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보러 갔어요. 영화 자전거 도둑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이탈리아 로마가 배경이에요. 도시는 폐허로 참담하고 경제 사정도 어려워 대부분 사람들이 궁핍하게 지내죠. 주인공 안토니오는 어렵사리 일을 구해 온 가족이 기뻐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벽에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위해 침대 시트 등을 전당포에 맡기고 자전거를 구해요. 그런데 벽보를 붙이는 도중에 한 남자가 그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고, 안토니오는 자전거를 찾기 위해 아들과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죠. 범인을 찾았지만 그는 간지를 앓는 가난한 청년으로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자기와 가족의 생존 수단인 자전거가 꼭 필요한 안토니오는 자신도 자전거를 훔치다 잡혀 아들 앞에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풀려나요. 아버지의 무너진 자존감과 좌절을 보며 가슴이 아팠던 아들은 말없이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아줄 때는 먹먹했어요. 애잔하고 처절한 마지막 장면은 여운이 강하게 남았어요.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 소설과 영화 자전거 도둑을 접목시켜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책방 이듬이 고양시에 있어 유럽의 어느 살롱 문화도 부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책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방 이듬이 문학 카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송하는 안나의 백지편지도 만 3년이 되어 어언 36회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0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나의 백지편지도 책방 이듬도 꾸준히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수 박인희의 재회라는 노래에 그날이 언제일까 우리 다시 만날 날이라는 가사가 있죠.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반겨주는 책방 이듬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편하게 책방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수님의 재회를 들으며 안나의 백지편지 36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우리 다시 만날 날 가슴에 문을 열고 너를 반겨줄 것을 너만을 생각하며 모든 시련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면 무엇이 두려우리 하늘로 바다로 세상 저 끝까지 기쁨도 영광도 모두 품고 가리라 비바람 몰아쳐도 나는 너에게 가리 어여쁜 모습으로 너도 내게 오라 그날이 언제일까 우리 다시 만날 날 더운 손 마주 잡고 너를 반겨줄 것을 너만을 생각하며 모든 시련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면 무엇이 두려우리 하늘로 바다로 세상 저 끝까지 기쁨도 영광도 모두 품고 가리라 비바람 몰아쳐도 나는 너에게 가리